이번 주에는 또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되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기사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용어도 만났고, 여러 파트별로 이제 여기 기사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 제가 원래 스크랩한 기사가 더 많았는데 다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먼저 새로운 용어 중에서 슬랙티비즘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슬랙티비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듣는 용어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여름철이 되니까 계속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다. 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인데 이제는 진료비, 약제비, 본인 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방역 체제가 이제 바뀌면서 이게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이제 쭉 우리가 공존해야 돼.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계속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결국 그게 결국은 다 우리의 세금으로 다 충당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정책을 지금 내고 있대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 아는 지인이 그 빙그레 유혹 대리점을 했었는데 자기 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와서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유통기한은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 일자라든지 이런 게. 근데 그거가 유통기한이 지나도 못 먹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규모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기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다 폐기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대량으로 폐기하고 그리고 그 마트가 마치 시간 되면 더 물건 마치 시간이야 퇴근 시간쯤에는 그 막 물건 배치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는 보통 우리가 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게 그 앞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그 팔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소비자는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소비자는 이불로 저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오잖아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팔아도 된다는 유통기한에서 먹어도 된다는 소비기한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정책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K-테크, 그런마 단계인 탄소 중립을 K-테크가 해결사 역할을 할 거,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항상 그 러시아의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그 물류가 이동하는 경로가 그 해안 경로를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얼음이 녹자 이제 그 북극해 그 얼음이 녹자 그쪽으로 이제 이동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류 경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나토 북북 대서양 그쪽에 이제 나토에 가입한 국가들이 또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서로의 어떤 영역 다툼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러시아 가스가 막혔는데 노르웨이 유전이 노르웨이가 그 원유 생산국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유 국가인데 유전을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원유가 이렇게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미국에서 그 원유 생산을 했던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많이 마이너스 적자를 봤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유전 원유를 생산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 없애자 하고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이제 n분의 1 나눠주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많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원유값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반값이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르웨이 유전이 파업해버리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배수를 잠글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 원유도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팔짱 끼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모든 글로벌의 어떤 그 산업체는 돌고 돌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받는다. 뭐가 됐든.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이거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아니잖아. 뭐 유럽에서 이렇게 원유 폭동, 가스 폭동 일어나도 뭐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또 한번 경험했잖아요. 호주와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니까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을 거다.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이렇게 다 초연결되어 있는 이제 세상이 돼버렸다. 디지털 세상만 초연결이 아니라 이 오프라인 세상도 지금 초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새로운 용어가 런치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그러니까 런치 우리 점심 런치와 인플레이션 합해서 런치플레이션. 이게 식대 점심에 회사원들의 이제 점심 식대가 너무 이제 그 가게 식당들의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제 그 단가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편의점, 그 편의점도 가만히 있겠어요. 편의점도 다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직장인들 월급은 뻔한데 이 점심 식대가 인상하다 보면 그게 20일만 먹어도 하루에 1,000원씩만 올라도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는 지출이 되잖아요. 1,000원만 오르겠어요. 뭐 2,000원씩 이렇게 오르는데 기후 위기에 되게 다들 힘들어 하는데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더라고요. 꿀은 풍년이래요. 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꿀벌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던 꿀벌이 돌아오고 가장 최상의 꿀이 생산됐다. 이게 채취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어떤 이름도 우리가 물질 생산해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다가 버렸을 때 얘의 이름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쓰레기가 되기 이전의 모습은 뭐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뭐 음식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사용하고 버리다 보니까 이의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붙이냐면은 쓰레기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쓰레기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버리는 이 물질들을 다시 새로 변신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고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해서 화장을 했을 때 어차피 한 줌의 가루가 되는 우리 인간도 물질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우리 그 골칫거리 목재 폐기물에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리그린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귀한 그 재료로 물질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사들이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새로운 기사들을 만나면 일상에서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활화하는 이런 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재밌는 기사들이 많죠. 저는 이럴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슈들을 만났을 때 새롭게 알아가는 이런 게 되게 재밌고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셀렉티비즘이 뭐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걸 풀어내보면 물, 식량 낭비를 지적하면서 셀렉티비즘은 사회 참여 첫걸음이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셀렉티비즘과 더불어 어떤 용어가 있냐 하면은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주의자의 엘리트 의식이자 편협한 태도 PC주의라는 말이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난민이 생기고 기후 난민이 생기는 이 시점에 이런 그 싸이가 그 흠뻑 쇼를 하면서 사용했던 물의 양이 4,000톤이라든가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면 이것도 물을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토마토 축제, 뭐 포도 축제, 뭐 맥주 축제 이런 거 하면서 막 그 음식물로 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슬랙티비즘이라는 것은 느슨한 행동주의의 합성을 해요. 슬랙, 느슨한 액티비즘 해가지고 행동주의를 합성을 이게 슬랙티비즘이라고 하는데 막 촘촘하게 내가 이걸 이렇게 행동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좀 편안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용어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슈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너무 이치를 따지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서 동물들과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식량이 없어서 난민이 되어가고 있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 작은 보트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물의 경주 축제에서 물 낭비를 지적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축제에 쓰인 물을 모아서 마을의 관계용수로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생기니까 다시 또 새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하겠죠. 그럼 또 한편으로는 이 물을 물 부족 국가에 마실 물이 없는데 이런 물들을 모아서 그 생명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개선을 하고 있다. 매년 8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는 한 번에 150톤의 토마토가 사용되고 청소에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대요. 토마토도 낭비하면서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 또 물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150톤의 토마토를 그 식량 난민인 그런 나라에다 보내준다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슬랙티비즘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느슨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축제를 해 이런 게 아니라
전체를 펼쳐놓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잠깐 즐거우면 끝날 일인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먹거리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즐겁다 여기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두 번째 36년 만에 이게 바뀐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유하고 두부가 보통 현재는 그 생산일을 기준으로 14일인데 이제는 17일. 이거 소비기한으로 하면 17일이 되고, 이제 액상커피가 77일인데 이제 소비기한을 바뀌면 88일, 뭐 치즈, 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네요. 지금보다 사용기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식량 안보를 챙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 늘리고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다만 우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2026년 수입관세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서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대요. 이게 또 국가 간에 얽혀있는 그 기한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별도로 기한이 정해지기로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으로 바꾸면 식품이 마트 매대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측정 냉장 온도가 중요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관할 때 그 온도가 유지되었을 때 소비기한이 이렇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도 이제 더 챙기겠죠. 그리고 K테크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 이건 또 무슨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걸음마 단계인 탄소 중립, K테크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 돼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아주 그런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 10곳 중에서 9곳 탄소 중립 첫 발을 뗐지만 자금과 신기술 부족으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하연합회에서 연계한 R&D 생태계를 구축해야지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질 건데, 한쪽에서 한 기업에서 이걸 다 부담하기에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K테크 포럼에서 탄소 어벤져스,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전문단체, 에너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탄소 어벤져스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작년, 재작년에 탄소 중립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탄소 중립을 2030 40% 감축,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이권들이 얽혀가지고 자기 주장만 계속 했기 때문에 청년단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슈가 생겼고 막 하면서 이런 제가 후일담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정책을 내고 그에 따라 이렇게 매뉴얼을 줬을 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다른 데 다시 정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K테크가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있는 북극권에, 이제 그 북극에 지금 계속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이 힘겨루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북극해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8개 국가가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웨덴, 핀란드가 새롭게 나토에 가입하면서 자원 항로 개발 등을 놓고 7개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로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물류가 통하는 우리가 그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 혈관이 막혔을 때 일어나는 몸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가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통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특히 해상 경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또 일어나는 이슈잖아요. 근데 빙하가 이제 거의 소멸이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육지가 소멸되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열심히 농사 지어놨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돼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읽어놓은 논을 유실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배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육지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인구는 유한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줄어들 것이니까 뭐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은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런 전쟁들이 또 신전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씹다 버린 껌이 타이어로 과학 만나 변신한 쓰레기. 쓰레기 재활용을 넘어 자원을 변신해서 과학자들 팔을 걷었다고 합니다. 미 화학회 학술대에서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상한 음식으로 곰팡이를 배양 후 천연 섬유에 가죽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과학자는 페트병을 재발견해서 화장품용 바닐라 향을 추출해내기도 했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박테리아 혼합으로 항공유를 만들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과학으로 이루어낸 어떤 산출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신소재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껌을 재활용해 만든 고무바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검슈라는 브랜드가 껌으로 신발 만드는 말 이제 바퀴까지 그래 먼저 봤었네요. 그래서 소가죽, 양가죽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곰팡이 가죽 지갑도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섬유공학 연구팀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얻어 잘 말리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이 부스러기를 다시 물에 섞어 상한 음식에 쉽게 발견되는 리조푸스 딜레마 곰팡이 포자를 넣어서 미세한 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발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어서 뭐 옷도 만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 음식물 배출량이 이렇게 많고 한국이 3.6이고 중국이 제일 많네요. 91.6. 그 다음에 플라스틱 생산량도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42만인데 2020년도에 54만이고 그래서 이제 목재 폐기물 리그린의 재활용으로 이제 제지 산업 리그린 폐기물 그래서 끈적한 리그닌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항공유도 만들고 한다라는 이런 순환, 다친구리 순환 자원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만나 변신한 쓰레기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동물 가죽을 대체하고 항공유, 제품 포장재, 기타 바이오 연료가 있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리그린으로 고성능 플라스틱, 그 다음에 바이오 항공유 이렇게 지금 화학을 만나서 변신한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좀 그냥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기사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호박과의 공생공존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야외 설치품에 노란 호박을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왜 하필 호박을 택했냐고 묻자 작가는 위안을 줬다고 말해요. 기후변화 심상찮은 작년 여름에 호박이 태풍에 날아갔대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행복도 주지만 공포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에어컨 켜기가 망설여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재난이 왔을 때, 자연 재난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박을 보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자연은 행복도 공포도 준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자연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 호박이라는 큰 호박이라는 조형물을 통해서 그런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의 시작부터 폭염과 강풍을 동반한 장마 물폭탄으로 많은 이가 고생을 했으나 그나마 태풍의 직격탄은 피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면 작년 여름 태풍 루핏으로 바다 멀리 날아가 버린 구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이 떠오른다. 딱히 날씨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다가 비바람에 날아가 바닷가에서 이리저리 둥그는 모습에 가슴이 아픈 모습으로 내리에 박혀버리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농장에서 자라 이런저런 꽃과 씨앗이 구사마에게 일평생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왜 하필 수많은 식품 중에 호박이었을까? 누군가는 그 의미를 물었을 때 그는 호박의 색깔, 크기, 형태 그리고 만졌을 때의 느낌이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였다고 답한 바 있다. 확실히 어느 정도 큼직한 호박은 뭔가 넉넉한 느낌을 주기는 한다. 분명히 자연만이 주는 행복이 있다. 그런데 점점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어 이런저런 사단이 나는 것을 보니 자연이 제일 불쌍하고 제일 무섭기도 하다. 이 더위에 에어컨을 안 켤 수는 없지만 아주 조금씩은 에너지 낭비를, 온실가스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가뜩이나 전기요금도 비싸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할 이슈는 아니지만 이것도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덩치 큰 동물일수록 저출산, 조직도 커지면 혁신이 줄어라고 하면서 자연에서 배우는 생존의 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역사는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그리고 포유류와 조류로 큰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어미가 한 번에 낳는 알이나 새끼의 숫자는 이 순서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적어진다. 어류는 수천에서 수만 개의 알을 낳지만 양서류인 개구리는 수백 개의 알을 낳고 파충류인 악어는 수십 개의 알을 낳는다. 포유류는 많아야 10마리 남짓한 새끼를 낳고 공룡의 후예라는 새들도 대개 대여섯 개의 알을 낳는다. 포유류 중에서도 덩치가 큰 동물들은 새끼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다. 코끼리나 기린이 그렇듯 보통 한 마리 정도다.
덩치가 크면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여서 그런지 예외가 아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고 할 수 있는 혁신은 줄어든다. 우리 개인이 우리가 이거는 저는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지금 물질 풍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이게 다 필요해서 사둔 건지, 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이게 내가 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 먹을 수 있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어떤 심리가 불안해서 그냥 재워두고 있는 건지, 옷도 마찬가지고 먹을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쌓여있는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내가 새로운 세상에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음식이 있으면 그냥 그 음식에 대한 고마움도 잃을 것이고 내가 너무 많은 입을 거리가 있으면 옷에 대한 고마움도 줄어들 것이고 우리 집에 너무 풍요롭게 되어 있으면 내가 크게 돼서 고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하거나 새로운 내 생활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저는 좀 다르게 개인에게 이렇게 투영했을 때 너무 막 꽉꽉 채워서 많은 쪽에서 풍요 속의 빈곤을 만나지 말고 미니멀리즘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와 세상과 연결시키는 가치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사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기사들은 자료를 통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